직접 가서 그 아이를 지워. 강 씨 집안의 대가 끊기는 한이 있어도 가난한 한국인 며느리의 피로 우리 집안을 더럽히게 두지는 않아. 그 목소리는 보스턴에서 가장 큰 호텔의 화려한 결혼식 음악 소리 사이로 아주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한지은에게는 창밖을 하얗게 덮은 눈보다도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한 손을 아직 눈에 띄게 나오지 않은 배 위에 올리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막 3달 된 아기가 있었고 너무 작아서 아직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친할머니에게 이미 오점처럼 저주를 받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 말을 한 사람은 그레이스 강이었습니다. 신랑 다니엘 강의 어머니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강 바이오테크의 완벽한 상류층 사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을 바라보는 눈빛은 비싼 구두에 막 흙탕물이 튄 것을 보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저 멀리에서는 다니엘이 주주들과 함께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돌아 지은을 바라보며 오늘이 정말 두 사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처럼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막 그에게 걸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그녀의 귀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웨딩드레스 입었다고 강가 사람이 된 줄 착각하지 마. 넌 우리가 아직 미처 덮어두지 못한 흉일 뿐이야. 바로 그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신랑과 신부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문 하나가 조용히 닫혀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끼워진 결혼 반지가 약속이 아니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7년에 걸친 형벌의 시작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7개월 전 다니엘 강은 서울에서 일어난 사고로 죽을 뻔했습니다. 계약식이 열리던 호텔 앞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 한 대가 그대로 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직 한지은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그를 피투성이 바닥에서 끌어낸 뒤 자신의 얇은 외투로 그의 배 상처를 눌러 지혈했습니다. 잠들지 마세요. 잠들면 제가 때릴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녀의 옷에 달린 이름표만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한지은. 구급차가 도착하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손에는 마른 핏자국 하나와 며칠 밤 그를 잠 못 들게 만든 질문 하나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사흘 뒤 그는 서울의 작은 병원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진료 기록을 작성하면서 틈틈이 영어 의학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문 밖에 서 있는 걸 발견하자 고개만 들어 물었습니다. 아직 살아 계셨네요. 다니엘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덕분입니다. 지은은 다시 고개를 숙여 계속 글을 썼습니다. 그럼 착하게 사세요. 아주 평범한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오래도록 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곁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이 평범한 사람으로 바라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원비 빚을 진 가족의 딸이 아니라 한꺼번에 3가지 일을 하는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약을 사기 위해 돈을 한 푼 한 푼 계산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녀를 맑은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적어도 그때의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 강에게 그 이야기는 너무나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가난한 한국 여자애가 그렇게 절묘한 순간에 강가 후계자를 구했다고? 너무 편리하다는 생각 안 드니? 다니엘은 태어나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맞섰습니다. 그는 지은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위도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강가에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차갑게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척하는데 제일 능숙하지. 그날 이후 그레이스는 사람을 시켜 지은의 가족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중병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병원비를 빚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시애틀에서 연구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남자 한 명이 그녀와 자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무기로 만들기에 충분한 정보 조각만 있으면 됐습니다. 지은이 자신이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다니엘은 서울의 작은 골목에서 그녀를 오랫동안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지은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말이 그녀를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처리해야 할 실수인 것처럼 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이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지은은 결국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사흘 뒤 그레이스는 보스턴에서 곧장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그녀는 지은이 기다리고 있던 찻집으로 들어와 명품 가방을 의자 위에 내려놓고 수표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돈 받고 사라져. 그 금액은 지은의 부모가 병원비 빚을 모두 갚기에 충분했습니다. 동시에 한 사람의 평생을 짓밟는 모욕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은은 두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수표를 다시 밀어 돌려주었습니다. 전 제 아이를 팔지 않아요. 그레이스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강가 아이를 낳으면 네 가치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 그날 밤 다니엘은 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호텔로 달려가 큰 로비 한가운데에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후계자로 만들고 싶다면 저는 그렇게 할게요. 엄마가 저에게 강가의 명예를 지키라고 하면 저는 지킬게요. 하지만 엄마가 저에게 지은과 제 아이를 버리라고 한다면 저는 강 바이오테크를 떠나겠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그레이스의 완벽한 얼굴에 금이 갔습니다. 지은은 어머니 앞에 무릎 꿇은 다니엘을 바라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보호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에게는 그것이 바로 이 여자를 뿌리째 뽑아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을 강가에 들어오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그녀가 그 집에서 기어 나오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그레이스가 지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 바이오테크가 수십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론이 후계자가 서울에서 임신한 여자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주가는 하룻밤 사이에 폭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는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지은을 미래의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전날 그녀는 지은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놓았습니다.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회사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혼하면 스스로 빈손으로 떠난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이 지은의 손을 차갑게 얼어붙게 했습니다. 혼인이 깨질 경우 아이의 양육권은 강가에 속한다. 다니엘은 곧바로 그 서류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그레이스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상류층이 자기 피를 지키는 방식이야. 다니엘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할게. 그녀는 그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서명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그레이스가 그녀의 부모를 이용해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압박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뱃속의 아기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지은은 1초 동안 멈췄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 순간부터 지은은 그 합의서의 한 줄 한 줄을 머릿속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조항 하나하나, 변호사 이름 하나하나, 그 방에 있던 사람 하나하나. 그녀가 복수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씨 집안에서 사랑만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요. 살아남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진실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을요. 결혼식 직후 다니엘의 여동생 리사강은 지은이 호텔 뒷문 앞에서 한 한국인 남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몰래 찍었습니다. 그 남자는 검은 모자를 쓰고 그녀에게 얇은 봉투 하나를 건넨 뒤 빠르게 떠났어요. 지은은 누군가가 발견할까 두려운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리사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확대하고 지은의 긴장한 얼굴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함정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필요한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 설명 없는 그 사진 한 장은 훗날 다니엘의 마지막 믿음마저 죽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강가 저택에 처음 들어선 날, 지은은 커다란 검은 문 앞에 아주 오래 서 있었습니다. 눈이 그녀의 어깨 위로 얇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뱃속에서는 아기가 엄마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일깨워주는 것처럼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이 결국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첫 저녁 식사가 그 작은 희망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지은은 그레이스 앞에서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녀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레이스의 손에 들린 포크가 멈췄습니다. 식탁 주변의 공기가 즉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한국어 하지 마. 지은은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레이스는 하얀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그 언어는 내가 오래전에 묻어버린 가난을 떠올리게 해. 다니엘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엄마. 하지만 그레이스는 그를 한번 바라봤을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도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레이스도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그들의 모국어는 오점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가족의 미국인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레이스는 곧바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을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다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톱은 지은의 어깨를 깊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데려온 그 여자입니다. 손님들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지은은 모든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그녀의 어깨에 난 붉은 손톱 자국을 봤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것이니? 지은은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옷깃을 끌어올려 붉은 자국을 가렸습니다. 그녀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디까지 스스로 진실을 볼 수 있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사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집안일은 지은에게 맡기지 마세요. 집사는 고개를 숙여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이 집을 떠나자마자 그레이스는 지은에게 하얀 천 하나를 건넸습니다. 계단 닦아. 대리석 계단은 2층에서 메인홀까지 휘어내려왔고 2명의 하녀가 반나절을 닦아도 끝나지 않을 만큼 넓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입덧이 심해서 매일 아침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차를 마시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가의 며느리가 되고 싶으면
강가를 섬길 줄 알아야지. 지은은 몸을 숙였습니다. 차갑게 식은 계단, 한 칸, 한 칸이 그녀의 무릎 아래에 닿았습니다. 표백제 냄새가 확 올라와 그녀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정오가 되자 입덧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뒷주방으로 달려가 싱크대 옆에서 입을 막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한 하녀가 그녀를 부축하려고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의 눈빛이 훑고 지나가자 그 사람은 곧바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레이스는 걸레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치워. 바로 그때 다니엘이 서류를 잊어버려 예고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부엌문 앞에 서서 지은이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무릎 꿇고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 그레이스가 돌아봤습니다. 한순간 그녀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빠르게 그녀는 가슴을 감싸 쥐고 비틀거리며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다니엘, 네가 엄마가 저 애한테 뭘 시켰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가쁘게 숨을 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저 집안의 기본적인 일 몇 가지를 가르치려 했을 뿐인데 저 애는 마치 학대라도 당한 것처럼 태도를 보였어. 다니엘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몇 초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꽉 쥐고 있던 손이 점점 풀렸습니다. 그레이스는 그가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가정이가 그레이스를 진찰하러 왔습니다. 그는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극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의자에 누워 눈시울이 붉어진 채 다니엘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저 애와 결혼하는 것도 엄마는 참았어. 저 애가 결혼 전에 임신한 것도 엄마는 참았어. 이제는 내 집 안에서조차 엄마가 악한 사람으로 여겨져야 하니? 다니엘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복도 밖에 서서 한 글자 한 글자가 차가운 돌처럼 떨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부터 자신의 상처 하나하나가 모두 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이 잠든 뒤 지은은 창가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열어 날짜와 시간, 장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어깨에 손톱 자국, 계단 위의 표백제 냄새를 기록했습니다. 하소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집에서 가난한 사람의 기억은 너무 쉽게 지어낸 말이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진실의 조각 하나하나를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밤 리사가 움직였습니다. 강가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은은 거실에서 차와 과자를 준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녀가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있을 때 리사가 스쳐 지나가며 일부러 그녀의 어깨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조심해야죠, 서울 형님. 바로 그 순간 리사는 그레이스의 다이아몬드 팔찌를 그녀의 코트 주머니에 떨어뜨렸어요. 10분 뒤 거실 한가운데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팔찌 어디 갔어? 리사는 곧장 지은 쪽으로 돌아봤습니다. 언니가 방금 보석함 가까이에 서 있었잖아요. 그레이스가 다가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 주머니 뒤져. 팔찌가 모든 손님 앞에 떨어졌습니다. 온 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더 말하기도 전에 뺨 한 대가 그녀의 얼굴에 내려쳤습니다. 그레이스는 이를 갈았습니다. 가난한 피는 어디를 가도 도둑질을 하는구나. 이번에는 다니엘이 가만히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가가 리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카메라 확인해.
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레이스는 차갑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외부인 하나 때문에 네 여동생을 의심하는 거니? 다니엘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의심해요. 집사는 서둘러 시스템을 확인하러 달려갔습니다. 몇 분 뒤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돌아왔습니다. 거실 카메라 데이터가 삭제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누가? 집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도련님. 그레이스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참 우연이구나. 리사는 곧바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는 내가 언니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해? 나는 오빠 동생이잖아. 다니엘은 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는 분명한 의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비밀리에 보안팀에게 데이터를 복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시스템 담당자가 갑자기 사직했습니다. 모든 보조 서버도 보안 업그레이드라는 이유로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누군가가 이 일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레이스를 더 강하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틀 뒤 다니엘은 익명의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식 전 지은의 계좌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애틀의 한 기관에서 들어온 큰돈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결혼식에 나타났던 검은 모자를 쓴 남자와 함께 지은이 병원 앞에 서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한 줄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다니엘은 계좌 명세서를 들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지은 앞에 그 종이를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은 그 돈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밀폐된 방 하나, 영어로 된 서명서 하나, 그리고 검은 모자를 쓴 남자의 마지막 당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더욱 아팠습니다. 너는 나에게 아직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냐. 지은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면 그녀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도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눈에는 그 침묵이 인정하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스는 2층에 서서 그 장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 금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는 가볍게 불기만 하면 그것을 깊은 낭떠러지로 깨뜨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레이스의 가장 아픈 공격은 지은에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서울을 향해 꽂혔어요. 지은의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 때문에 막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사람들이 네가 보석을 훔치고 미국 남자를 유혹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지은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의 심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여보. 지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달려내려가 티룸에서 그레이스를 찾았습니다. 그 여자는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녀 앞에 무너져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멈춰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심장병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일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레이스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조금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나는 네 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지은은 피가 날 만큼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그레이스는 몸을 숙여 자기 발 아래에서 떨고 있는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네 부모가 자기들이 무엇을 키워냈는지 알았으면 해. 바로 그때 다니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들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마지막 작은 희망이 스쳤어요. 다니엘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가 서울에 소식을 보냈어요? 그레이스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니엘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문자 한 대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쪽 친척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보낸 문자였고 지은이 낯선 남자에게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느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눈시울을 붉히며 다니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지어낸 게 아니야. 엄마는 확인하려고 그 집에 물어봤을 뿐이야. 너는 엄마가 네가 속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길 바라니? 다니엘은 그 문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그녀 자신도 그 연구 지원금에 대해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그녀의 연구를 그레이스에게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두 여자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병든 어머니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떨고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지은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가 내놓은 모든 증거는 너무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레이스는 지은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더 두껍고 더 차갑고 더 잔인한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명에 지은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조항 하나가 있었습니다. 출산 후 아이는 강가의 양육권에 속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미국을 떠나야 한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제 아이를 빼앗으려는 것입니까? 그레이스는 태연하게 손에 낀 반지를 고쳐 끼웠습니다. 그 아이는 강가의 피를 가졌어. 가문을 욕보인 어머니 곁에서 자랄 필요가 없어. 지은은 아주 낮게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뻐서 나온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서 바로 두 동강으로 찢었습니다. 저는 모욕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아이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레이스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주 빠르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나를 원망하지 마. 네가 직접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날 밤 다니엘은 지은의 방문 앞에 아주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진실을 묻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어머니를 완전히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지은이 침대 옆에 앉아 손을 배 위에 올린 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한국어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아직 너를 지키지 못했어. 다니엘은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 하룻밤만 더 지나면 자신의 늦음이 7년 동안 아내와 아이를 모두 잃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침묵이 평생 갚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크리스마스 이브 강가의 저택은 눈 속의 궁전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고급 차들이 줄지어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미국인 주주들이
부드러운 음악 소리 속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뒷주방에 서서 이미 커진 배를 덮는 하얀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그녀에게 파티 드레스를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자기 자리에 맞게 입어야지.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지은의 휴대전화는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밤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거실로 막 들어서는 순간 대화 소리가 갑자기 잦아들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지은을 보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불렀어요. 이리 와. 그레이스는 그녀를 자기 옆으로 끌어당겨 세우고 다정한 어머니처럼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톱은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 하나만 가지면 미국에서 지위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 여자야.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곧 몇 사람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무대 뒤의 대형 화면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타났어요. 사진 속에서 지은은 한 한국인 남자와 함께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몸을 숙여 그녀에게 서류철 하나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어둡고 흐리게 찍혀 있었지만 모든 것이 마치 몰래 만나는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순식간에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지은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이름을 말한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탈출구마저 스스로 끊어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한숨을 쉬며 마음 아픈 척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의 명예를 지키려고 애썼어. 하지만 한 씨는 아무래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 같구나. 다니엘이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은 그를 바라보며 급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다니엘은 누가 그 사진을 틀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진이 바로 이 순간 나타났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만 바라보다가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얼려버리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지은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레이스는 그녀가 배신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녀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다고 믿게 만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가 증명할게. 그녀는 몸을 돌려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USB를 넣어두었던 서랍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연구 자료가 모두 들어있던 USB는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레이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지은의 귀 가까이 다가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진실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야. 돈을 가진 사람의 것이지. 그녀가 연회장으로 돌아오자 모든 시선이 곧바로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리사는 방 한가운데에 의자를 하나 미리 끌어다 놓았습니다. 무릎만 꿇어. 그러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지은은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한 손을 배 위에 올렸어요. 아기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오늘 제가 무릎을 꿇으면 제 아이는 여러분에게 짓밟힌 어머니를 보며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은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온 방안이 숨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레이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테이블에 3개 내리쳤습니다. 좋아. 좋게 말해도 못 알아듣겠다면 오늘 당장 강가에서 꺼져. 그녀는 집사를 돌아봤습니다. 저 여자의 여행 가방을 전부 밖으로 던져버려. 다니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지은의 손목에 닿아 있었습니다. 잠깐만. 그 두 마디만으로도 지은의 심장은 떨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지은은 그가 자신과 함께 떠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곧바로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주주 관련 서류들이 미끄러져 나와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 문을 나서는 순간 넌 그룹도 전부 잃게 된다. 다니엘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지은을 잡고 있던 그의 손이 천천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차가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선택해. 네 아내냐? 아니면 강가냐?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눈이 점점 더 굵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 1초의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그 시간이 한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손을 그의 손에서 빼냈어요. 이해했습니다. 다니엘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아, 나한테 조금만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가슴이 아플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당신의 늦음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결혼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것이 죽어버렸습니다. 저택의 문이 지은의 등 뒤에서 세차게 닫혔어요. 눈 내리는 밤 대문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메마르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마당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얇은 원피스와 흰 앞치마만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행 가방은 돌바닥 위로 던져졌습니다. 가방 하나는 잠금 장치가 풀려 옷들이 쏟아졌고 금세 눈으로 덮여버렸습니다. 지은은 몸을 숙여 옷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배가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그 통증에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한 손으로는 배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은행카드는 이미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공동 계좌도 막혀 있었습니다. 차량 호출 앱에는 배차 가능한 기사가 없다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니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12번까지. 끝없이 길게 울리는 신호음만 허무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다니엘의 휴대전화가 그레이스의 서재 금고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리창 너머 불이 켜진 거실에서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여전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춥지 않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닫혀갔습니다. 그레이스는 안쪽에 서서 두꺼운 모피 코트를 걸친 채 마치 망가진 물건 하나를 내보내는 사람처럼 담담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와 그 아이가 살아남으면 그건 너의 운이야. 살아남지 못하면 강가에는 애초에 너 같은 사람은 없었던 거지. 지은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녀의 머리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2번째 통화 기록은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기 전까지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가진 여행 가방을 끌고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배 아래가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크리스마스 밤의 보스턴은 무서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눈발 속에서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얼마 걷지 못해 추위 때문에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 옆에 멈춰 서서 끊어질 듯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배 위에 올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더 버텨. 하지만 그 말을 마치자마자 따뜻한 것이 다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여 바라봤습니다. 피가 하얀 원피스를 적시며 눈 위를 새빨갛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작은 화물차 한 대가 길가에 멈춰 섰어요. 중년 남자가 급히 내려와 한국말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가씨, 제 말 들려요? 지은은 흐릿하게 눈을 떴어요. 그녀의 앞에는 근처 한국 식료품점 주인인 박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 해 전 그녀의 어머니는 서울에서 그의 아내를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 가게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통해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세상에, 한 여사님 따님이잖아요. 박 사장은 곧바로 구급차를 부르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지은은 그의 손을 꼭 붙잡고 바람처럼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에도 그녀는 연구 자료가 든 서류철을 끝까지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피는 웨딩드레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눈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밤을 가르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 속에서 지은은 의사의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산모에게 조산 징후가 있습니다. 아기는 예정일보다 거의 2달이나 일찍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는 아주 약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인큐베이터로 옮겨졌습니다. 지은은 중환자실 문이 닫히기 전에 작은 손 하나만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사흘 뒤 그녀는 깨어났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자신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는 괜찮나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기는 지금도 하루하루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사흘 동안 다니엘이 보스턴 곳곳을 뛰어다니며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그레이스는 그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그 편지에는 지은이 사진 속 검은 모자를 쓴 남자와 함께 떠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 편지가 가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더욱이 지은이 조산한 병원으로 이미 한 장의 문서가 보내졌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강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책임도 거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다니엘 강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서명을 아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이불 끝을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움켜 쥐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워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인큐베이터 안에서 힘겹게 숨쉬고 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강이라는 성은 더 이상 자신과 아들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오던 날 지은은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그녀의 약지 손가락은 너무 야위어서 반지가 쉽게 빠졌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아주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약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황금으로 만든 상처 자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봉투에 넣어 강가 저택으로 돌려보냈어요. 봉투 안에는 병원 서류 사본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끝내 다니엘의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스가 중간에서 가로막았습니다. 다니엘은 반지만 받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문 앞에 남겨졌던 지은의 피가 묻은 외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배신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배신했다면 왜 그 외투에는 그렇게 많은 피가 묻어 있었던 걸까요? 그 질문은 7년 동안 다니엘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뽑아낼 수 없는 가시처럼요. 그날 이후 지은은 보스턴을 떠났습니다. 박 사장은 그녀가 작은 방을 찾도록 도와주고 전화번호를 바꾸도록 도와주고 모자 2사람을 찾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서 사라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낮에는 그녀가 민재를 돌봤습니다. 밤에는 아이가 잠들면 그녀는 강가가 가치 없다고 불렀던 연구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리사가 USB를 가져가 버린 탓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사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USB 안에 있지 않았고요. 여행 가방 안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은의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숫자 하나하나. 그녀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던 밤샘의 시간들 하나하나요. 어떤 아침에는 민재가 고열에 시달려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의사는 위험한 조건 속에서 조산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가벼운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고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한밤중에 기침할 때마다 지은은 눈 속에서 닫히던 철문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첫해 그녀는 기억만으로 연구의 한 줄 한 줄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셋째 해 그녀의 팀은 신경계 질환에서 초기 진단 신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섯째 해 대형 병원들이 그녀에게 자문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째 해가 되었을 때 한지은이라는 이름은 강가의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존경을 담아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강가 사람들 중 누구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한지은은 이미 깨끗이 닦아낸 얼룩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과거가 묻혔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강바이오테크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회사를 정상에 세워준 주력 약물이 심각한 신경계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주가는 날마다 떨어졌습니다. 주주들은 분노했습니다. 언론은 회사 정문 앞을 에워쌌어요. 더 아이러니하게도 가족 안에서 처음으로 증상을 보인 사람은 바로 그레이스였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저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찻잔을 들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아침 그녀는 다니엘을 아주 오래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강가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니엘은 어머니를 미국에서 가장 큰 병원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사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서가 시애틀에서 열리는 의학학회 정보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신경학계를 뒤흔들고 있는 새로운 진단 방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료를 접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첫 페이지 모서리에 작은 표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은이 집에서 쫓겨난 밤 꼭 끌어안고 있던 봉투 위에서요. 그 연구를 이끄는 사람은 한국계 여성 박사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자료 첫 페이지에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한지은. 다니엘은 그 이름을 바라보며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7년 전 그는 눈 속에서 그녀를 잃었습니다. 7년 후 바로 그의 어머니가 살아가기 위해 그 여자가 필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음 날 아침 바로 시애틀에 도착했습니다. 강연장은 최고의 의학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거의 희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지은 교수님을 정중히 소개합니다. 다니엘은 얼어붙었습니다. 우아한 흰색 정장을 입고 무대 위로 올라온 여자는 바로 지은이었습니다. 온 강연장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다니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가가 눈 속으로 내쫓았던 그 여자를 위해 온 강연장이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발표는 길게 이어지는 박수 속에서 끝났습니다. 지은은 무대에서 내려와 차분하게 하나하나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우연히 다니엘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 1초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다니엘은 급히 걸어갔습니다. 지은아.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대표님. 그 호칭이 그의 가슴을 찌르듯 아프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레이스의 병력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를 구해줘. 지은은 서류를 열어 조용히 한 장 한 장 살펴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 읽고 난 뒤 그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강 여사님을 치료할 수는 있습니다. 다니엘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그를 고개 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일하지 않아요. 바로 그때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자료 뭉치를 안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아이는 예의 바르게 다니엘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다니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이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눈, 콧대, 미소, 모든 것이 마치 그를 그대로 빼닮은 것 같았습니다. 다니엘의 두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렸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누가 소개해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7년은 방금 아저씨라는 한마디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요. 지은은 조용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재야, 엄마 기다리면서 안에 들어가 있을래? 아이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인 뒤 자료를 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지? 지은은 차분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 가족이 아무 상관도 없다고 여겼던 눈보라치던 밤을 살아남은 아이입니다. 살기 위해 몇 달 동안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어야 했던 아이입니다. 우리 모자는 강가 사람 누구 하나 곁에 없이 모든 걸 견뎌냈어요. 다니엘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난 몰랐어. 지은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래전의 아픔을 지나 너무 멀리 걸어온 사람의 피로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다니엘의 가슴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보스턴으로 날아갔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병원의 옛 기록을 직접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확인서 한 장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가족은 관계 확인을 거부함. 다니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은 그의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른 서류들과 대조했습니다. 필체, 글씨 쓰는 방식, 완전히 달랐어요. 대신 서명한 사람은 그레이스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다니엘의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의 눈보라가 치던 밤의 통화 기록도 계속 확인했습니다. 지은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12통 있었습니다. 모두 그가 어머니에게 붙잡혀 주주들과 회의를 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그의 휴대전화도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7년 동안 그는 늘 지은이 자신을 떠났다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마지막까지 절망적으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구조 요청을 들을 기회조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기회를 끊어버린 사람은 평생 어머니라고 불러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그레이스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예전처럼 차가웠어요. 걔를 만나고 왔니? 다니엘은 병원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그레이스는 그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친 듯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다니엘은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엄마는 제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엄마는 제 전화를 막았습니다. 엄마는 제 아내가 눈보라 속에서 조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고개를 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넌 한국 여자 하나 때문에 그룹을 다 잃었을 것이다. 그 말에 다니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저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는 평생 자신을 고개 숙이게 만들었던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더 이상 그녀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마음 속에서 7년 동안 제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서 아버지가 될 권리까지 빼앗았습니다. 다니엘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있던 심박수 측정기가 갑자기 더 빠르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언론은 7년 전 지은의 스캔들을 일제히 다시 보도했습니다. 병원 앞 사진은 외도의 증거처럼 편집되었습니다. 익명의 계정은 그녀의 연구가 강 바이오테크에서 훔친 것이라는 주장까지 퍼뜨렸어요. 7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모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은이 연회장에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휴대전화를 껐어요. 그녀의 옆에서 민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 또 거짓말하는 거죠? 지은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응. 하지만 이번에는 엄마한테 증거가 있어. 민재는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엄마가 또 눈 속으로 쫓겨나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지은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7살인 그 아이는 그해 눈보라치던 밤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처는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그 아이의 어린 시절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들을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엄마가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강 바이오테크의 주주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어요. 리사는 여전히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 빈손으로 이곳에 들어왔다고 믿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요. 최 여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7년 동안 보관해온 오래된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눈보라 치던 밤의 입원 기록 전체를 든 박 사장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주들 앞에 병원 기록 속 서명 감정서를 놓았습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닙니다. 대형 화면에는 곧바로 지은의 응급실 기록이 나타났어요. 입원 시간, 조산 상태, 저체온증으로 인한 상처, 모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사장이 앞으로 나와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 씨를 발견했습니다. 10분만 더 늦었어도 엄마와 아이 둘 다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리사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료품점 주인 말이 무슨 가치가 있는데요? 최 여사는 손수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강가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리사 씨가 한 씨의 옷주머니에 다이아몬드 팔찌를 넣는 것을 봤습니다. 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최 여사는 떨고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손수건에 묻은 립스틱 자국은 아가씨 겁니다. 그날 그레이스 여사님이 한 씨의 뺨을 때린 뒤 아가씨가 이걸로 한 씨의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았습니다. 다니엘이 손짓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손수건에는 지은의 DNA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립스틱 자국은 리사가 그날 밤 파티를 위해 특별 주문했던 립스틱과 일치했습니다. 리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런 오래된 물건 몇 개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그럼 연구를 훔쳤다는 일은?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흰머리의 미국인 교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시애틀에서 지은을 지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안 하드디스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7년 전 한 박사가 저택에서 쫓겨나기 전날 밤 그녀는 암호화된 연구 데이터를 우리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타임스탬프, 저작 코드, 모든 실험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수상한 돈이라고 불렀던 금액은 사실 우리 연구소의 공식 연구 지원금이었습니다. 그는 리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 바이오테크는 이 연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것을 훔치려 했던 겁니다. 회의실은 곧바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리사가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그녀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그대로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럼 이것도 보십시오. 대형 화면에 혼전 계약서가 나타났습니다. 지은의 서명이 마지막 페이지 아래에 선명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리사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혼할 경우 양육권을 포기하며 강가의 어떤 사생활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서명했습니다. 강 바이오테크의 변호사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에 따르면 강가의 사생활과 관련된 모든 증거는 주주들 앞에서 공개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곧바로 뒤집혔어요. 방금까지 지은 쪽으로 기울던 주주들이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넌 동정은 얻었지. 하지만 법은 이기지 못해. 리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한 교수님, 정말 결백하다면 그때 왜 서명했죠?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강가의 마지막 공격이었습니다. 지은이 강요당했다고 인정하면 그들은 증거가 없다고 말할 것이었습니다. 지은이 침묵하면 그녀의 모든 고발은 계약 위반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자신이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와 여동생보다 한 발 늦었습니다. 지은은 몇 초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방금 제가 강가의 사생활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계약서 안에 임신한 여성의 양육권을 빼앗고 출산 후 미국을 떠나게 강요하며 위험한 상태의 산모를 방치한 행위를 숨기는 조항이 있다면 그래도 그것이 합법적인 계약으로 여겨집니까? 변호사는 멈칫했습니다. 그레이스가 곧바로 말했습니다. 개념을 바꾸려 들지 마. 지은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7년 전 그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저는 다니엘에게 양육권 조항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이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제가 서명하도록 받은 서류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레이스는 의자 팔걸이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은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 여사님, 제가 왜 여기서 감히 그 말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레이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보안 카메라 영상 하나가 나타났어요. 영상 속에서 그레이스의 개인 비서가 방 안으로 들어와 봉투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고 다른 서류 뭉치로 바꾼 뒤 지은이 서명하기 전에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다니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디야?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그분은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드님이 강바이오테크가 조사받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오래된 데이터를 모두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리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럴 리가. 지은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한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늘 무언가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리사가 방금 칼처럼 사용했던 합의서는 이제 거꾸로 돌아와 강가를 그대로 베어버렸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대주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강 씨 가족이 계약서를 바꿔치기 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산모를 방치한 뒤 불법적인 합의서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 했다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리사는 여전히 발버둥쳤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가 대문 밖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증명 못하잖아요. 녹음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전부 말뿐이잖아요. 그 말에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맞았습니다. 계약서 바꿔치기 영상은 강가의 명예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눈 내리던 밤의 죄를 증명하려면 마지막 증거가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지은을 바라보며 쉰 듯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봤지? 어떤 일은 네가 아무리 고통스러웠다고 해도 눈물만으로 진실이 될 수는 없어. 지은은 침묵했습니다. 박 사장은 고개를 숙였고 얼굴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은의 오래된 휴대전화는 여러 번 복구되었지만 데이터는 거의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잡음 섞인 몇 개의 음성 조각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리사는 곧바로 크게 웃었습니다. 결국 그냥 한편의 연극이었네. 버림받은 여자가 7년 동안 원한을 품고 강가에 복수하려고 모든 것을 꾸며낸 것이다.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주주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의실은 위험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그레이스는 자신의 가장 큰 죄가
영원히 증인 없이 묻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재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상자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은의 오래된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그것을 7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복구 끝에 전문가는 추위로 전원이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녹음 파일 하나만 겨우 살려냈습니다. 다니엘은 그 휴대전화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심장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바람이 찢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곧 지은의 약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니엘, 제발, 아이를 살려줘. 다니엘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로 이어서 철문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눈보라 소리 사이로 그레이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너와 그 아이가 살아남으면 그건 너의 운이야. 살아남지 못하면 강가에는 애초에 너 같은 사람은 없었던 거지.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미국인 주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임신한 여성을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습니까? 그레이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있는 변명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리사는 떨며 뒤로 물러났어요. 다니엘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조용히 녹음을 껐어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진실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눈 내리던 밤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회의 이후 강 바이오테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주들은 일제히 내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리사는 바로 그날 경영진에서 쫓겨났어요. 다니엘도 가족의 스캔들로 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책임 때문에 경영권을 일시적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는 말없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모피 코트도 없었고요. 진주 장신구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던 오만한 눈빛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지은이 병실로 들어오자 그레이스의 눈이 갑자기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야, 엄마가 잘못했다. 제발 엄마를 살려다오. 다니엘은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을 붙잡으려는 야윈 손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도 바로 그 손이 거실에서 그녀의 뺨을 때렸어요. 눈보라 치던 밤 대문을 가리켰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녀의 아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사의 장갑을 꼈어요. 강 여사님, 치료 계획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레이스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지은은 조용히 손을 빼냈어요. 강가의 며느리는 7년 전 눈 내리던 밤 저택 대문 앞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다니엘은 뒤에 서서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병원 기록을 펼쳤습니다. 오늘부터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병실에서 저는 한 의사일 뿐입니다. 치료는 여러 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레이스는 위기를 넘겼어요. 의사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조용히 장갑을 벗고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강가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스캔들 이후 그룹의 명성은 무너졌습니다. 많은 주주들이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리사는 허위 사실 유포, 증거 조작, 내부 데이터 조작,
계약서 바꿔치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더 이상 예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권력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가졌던 가족도 함께 잃었습니다. 지은의 뜻에 따라 그는 민재가 원할 때만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으로 공원에서 아들을 만나러 갔을 때 그는 많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민재는 값비싼 선물 상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선물은 사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니엘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저를 만나고 싶으시면 다음에는 제 시간에 와주세요. 아주 작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판결처럼 들렸어요. 7년 전 그는 제 시간에 오지 않았으니까요.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전체를 놓쳤어요. 그날 이후 다니엘은 민재의 삶 바깥에서 천천히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에게 용서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보상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락받았을 때만 조용히 나타났어요. 7년 전 보스턴에서는 한 임신한 어머니가 저택 대문 밖으로 쫓겨나던 밤에 눈이 내렸습니다. 7년 후에도 다시 눈이 도시를 하얗게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지은이 끝없는 박수 속에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강가가 한때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연구로 국제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객석 아래에서는 민재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맨 뒤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지팡이를 짚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가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감히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대 조명이 두 모자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들을 다시 눈 속으로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해서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스스로 말하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어떤 거짓말도 선한 마음을 영원히 가릴 만큼 크지는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얕보지 마세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어제보다 더 강한 자신이 되려는 의지입니다.